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마법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J.K. 롤링의 대표작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호그와트로 가는 특급 열차에 올라타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12장 소망의 거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12월 중순의 어느 날 아침, 호그와트는 1미터나 되는 눈으로 뒤덮인 채 잠에서 깨어났다. 호수는 꽁꽁 얼어붙었고 위즐리 쌍둥이는 여러 개의 눈덩이가 퀴러를 쫓아다니면서 터번 뒤에 부딪혀 튕겨나오게끔 마법을 건 탓의 벌을 받기도 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하늘을 뚫고 날아와 우편물을 배달해준 몇 안 되는 부엉이와 올빼미는 다시 날아가기 전 해그리드의 간호를 받고 체력을 회복해야 했다. 모두 연휴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렸다. 그리핀도르 휴게실과 대연회장에는 난로불이 맹렬히 타올랐지만 찬바람이 들어오는 복도는 얼음장처럼 변했고 교실에서는 살을 내는 바람이 창문을 흔들어댔다. 무엇보다 최악은 저 아래 지하 감옥에서 진행되는 스네이프 교수의 수업이었다. 그곳은 숨을 내쉬면 곧장 입김으로 바뀔 정도로 싸늘했으므로 학생들은 되도록 뜨거운 솥 가까이 붙어 섰다. 정말 안 됐어. 한 번은 마법약 시간에 드레이코 말포이가 말했다.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하나 없어서 크리스마스 때도 어쩔 수 없이 호그와트에 있어야 하는 애들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말포이는 해리 쪽을 보고 있었다. 크레브와 고일이 낄낄거렸다. 라이언핏이 등뼈를 빻은 가루의 무게를 재던 해리는 그들을 무시했다. 퀴디치 시합 이후 말포이는 전보다 더 짜증나는 아이가 됐다. 슬리데린이 졌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인지 다음번 경기에서는 해리 대신 입 큰 청개구리를 수색꾼으로 쓰는 게 어떠냐며 모두를 웃기려 했다. 다음 순간 말포이는 아무도 그 말을 재밌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들은 해리가 이리저리 날뛰는 빗자루에서 떨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깊이 감명받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말포이는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채 가족이라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들먹여 해리를 조롱하는 방식으로 돌아갔다. 크리스마스 동안 해리가 프리빗가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사실이었다. 지난주 맥고나걸 교수가 와서 연휴 동안 학교에 남아있을 학생들의 명단을 만들었는데 해리는 즉시 그 명단에 이름을 적었다. 해리는 결코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아마도 그가 지금껏 보낸 크리스마스 중 최고일 테니까. 위즐리 부부가 찰리를 만나러 루마니아에 가기로 했기에 론과 그의 형들도 학교에 남을 예정이었다. 마법약 수업이 끝나고 지하 감옥을 나서자 엄청나게 큰 전나무가 눈앞의 복도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 아래 삐죽 튀어나온 거대한 두 발과 헉헉거리는 커다란 숨소리가 나무 뒤에 해그리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안녕하세요, 해그리드. 도와드릴까요? 론이 나뭇가지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며 물었다. 아니, 괜찮아. 고맙다, 론. 길 좀 비켜줄래? 뒤에서 말포이의 차갑고 느릿느릿한 말투가 들려왔다. 용돈이라도 벌어보려는 거야, 위즐리. 너도 호그와트를 졸업하면 숲지기가 되고 싶은 모양인데. 하긴 너희 가족이 살던 곳에 비하면 해그리드의 오두막은 궁전 같겠지. 론이 말포이에게 달려든 순간 스네이프가 계단을 올라왔다. 위즐리. 론은 움켜쥐고 있던 말포이의 로브 앞자락을 놓았다. 말포이가 시비를 걸어서 그런 겁니다. 스네이프 교수님. 해그리드가 나무 뒤에서 커다란 수염투성이 얼굴을 내밀며 말했다. 말포이가 론의 가족을 모욕했어요. 뭐가 어쨌든 싸움은 호그와트 교칙 위반이요, 해그리드. 스네이프가 입바른 소리를 했다. 그리핀도르는 5점 감점이다. 위즐리. 그 이상 감점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알아라. 다들 비켜. 말포이, 크레브, 고일이 나무를 거칠게 밀치고 지나가면서 뾰족한 나뭇잎을 사방에 흩뿌리고 기분 나쁘게 희죽거렸다. 두고 봐. 론이 말포이의 등에 대고 이를 갈며 말했다. 조만간 꼭 혼내줄 거야. 둘 다 꼴 보기 싫어. 해리가 말했다. 말포이도 스네이프도. 자자, 기분 풀어라.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해그리드가 말했다. 저기 말이지, 나랑 같이 대연회장에 가자. 근사한 걸 보여주마. 해리, 론, 헤르미온느는 나무를 들고 있는 해그리드를 따라 대연회장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맥고나걸 교수와 플리트윅 교수가 분주하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있었다. 아, 해그리드. 그게 마지막 나무로군요.
저쪽 구석에 놔주겠어요? 연 회장은 가히 장관이었다. 호랑가시나무와 겨우사리로 엮은 장식용 줄이 벽마다 가득 걸려 있고 12그루나 되는 높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연 회장 안에 빙 둘러서 있었다. 그중 몇 그루에는 아주 작은 고드름이 여러 개 달려 반짝거렸고 또 몇 그루는 수백 개의 촛불로 빛나고 있었다. 연휴까지 며칠 남았지? 해그리드가 물었다. 딱 하루 남았어요.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아, 생각났다. 해리, 론, 점심시간 전에 30분 정도 시간이 있잖아. 우리 그때 도서관에 가야 돼. 아, 그래. 맞다. 론이 지팡이 끝에서 황금빛 거품을 만들어 새로 가져온 나무의 가지들의 자취를 남기고 있는 플리트윅 교수에게서 시선을 떼고 말했다. 도서관? 해그리드가 연회장 바깥으로 그들을 따라 나오며 말했다. 연휴 직전에 도서관에 간다고?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아,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해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가 니콜라 플라멜 얘기를 한 이후로 그 사람이 누군지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뭘 한다고? 해그리드는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다. 잘 들어라. 전에도 말했지만 그만둬. 그 개가 지키고 있는 물건은 너희랑 아무 상관도 없어. 그냥 니콜라 플라멜이 누군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아니면 아저씨가 말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굳이 고생할 필요도 없을 텐데. 해리가 덧붙였다. 책을 벌써 수백 권은 봤는데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어요. 그냥 힌트 하나만 주세요. 분명히 그 이름을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할 거다. 해그리드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그냥 우리가 직접 찾아봐야겠네요. 론이 말했다. 그들은 언짢아 보이는 해그리드를 뒤로하고 서둘러 도서관으로 향했다. 해그리드가 말을 흘린 이후로 그들은 정말로 책들을 뒤지며 플라멜의 이름을 찾고 있었다. 그러지 않고서는 스네이프가 훔치려는 물건이 뭔지 알아낼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문제는 플라멜이 어떤 일로 책에 실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플라멜은 20세기의 위대한 마법사들이나 우리 시대에 주목할 만한 마법계 인물 백과에도 실려 있지 않았다. 현대의 중요한 마법적 발견들에도 마법학의 최근 발전상에 관한 연구에도 없었다. 게다가 당연한 일이지만 도서관 자체가 너무 컸다. 그곳에는 수만 권의 책과 수천 개의 책꽂이와 수백 개의 좁은 통로가 있었다. 헤르미온느가 조사하기로 한 주제와 책 제목 목록을 꺼내는 동안 론은 줄지은 책들 사이를 성큼성큼 걸어 다니며 책꽂이에서 책을 무작위로 뽑기 시작했다. 해리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제한구역으로 향했다. 제한구역 안 어딘가에 플라멜과 관련된 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유감스럽게도 제한구역에 있는 책들을 보려면 선생 한 명한테서 특별히 서명을 받아야 했는데 해리는 결코 그 서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제한구역의 책들은 호그와트에서는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 강력한 어둠의 마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로 고급 어둠의 마법 방어법을 공부하는 고학년들만 볼 수 있었다. 뭘 찾고 있니, 애야? 아무것도 안 해요. 해리가 말했다. 사서인 핀스 선생이 그에게 깃털로 만든 먼지떨이를 휘둘렀다. 그럼 나가는 게 좋겠구나. 어서 나가. 해리는 진작 무슨 얘기라도 지어낼 걸 그랬다고 생각하며 도서관을 나갔다. 해리, 론, 헤르미온느는 핀스 선생에게 플라멜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고 묻지 않는 게 좋겠다는데 이미 합의했다. 그녀는 분명 답을 줄 수 있겠지만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스네이프가 알게 되는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다. 해리는 두 친구가 뭐라도 찾아냈는지 궁금해하며 도서관 앞에서 기다리면서도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다. 조사를 시작한 지 벌써 2주나 됐지만 수업 시간 사이사이에 짬을 낼 뿐이었으므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핀스 선생 없이 충분히 오랫동안 조사하는 일이었다. 5분 뒤 론과 헤르미온느가 고개를 저으며 해리에게 왔다. 셋은 점심을 먹으러 갔다. 내가 집에 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 찾아볼 거지?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그리고 뭐라도 찾으면 올빼미를 보내줘. 넌 부모님한테 플라멜이 누군지 아냐고 한번 여쭤봐. 론이 말했다. 그분들한테는 물어봐도 안전하겠지. 안전하기야 하지. 두 분 다 치과 의사니까.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즐길 게 너무 많아 론과 해리는 플라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기숙사 침실은 둘의 차지가 되었고 휴게실도 평소보다 사람이 훨씬 줄어들어서 벽난로 근처에 있는 좋은 안락의자를 차지할 수 있었다. 해리와 론은 몇 시간이고 앉아서 빵과 크럼핏, 동글납작한 잉글랜드 전통 팬케이크 옮기니 마시멜로 등 꼬치에 꽂을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구워 먹으며 말포이를 퇴학시킬 계획을 짰는데 실현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다. 론은 또한 해리에게 마법사 체스를 가르쳐 주었다. 마법사 체스는 말들이 살아 움직이는 덕분에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 군대를 이끄는 기분이 든다는 것만 빼면 먹을 체스와 똑같았다. 론의 체스 세트는 매우 낡고 다른 것이었다. 론이 가진 다른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한때는 그의 가족 중 한 사람의 것이었는데 이 체스 세트는 론의 할아버지가 쓰던 것이었다. 하지만 오래된 체스 말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론은 그 말들을 아주 잘 알고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원하는 대로 말들을 움직일 수 있었다. 해리는 세이머스 피니건이 빌려준 말로 체스를 뒀는데 그 말들은 해리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 해리가 아직 체스를 잘 두지 못해서인지 말들은 계속해서 서로 다른 조언들을 외치며 해리를 헷갈리게 만들었다. 날 저쪽으로 보내면 안 되지. 저기 나이트 안 보여? 저놈을 보내. 저놈 정도는 잃어도 되잖아. 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자리에 들면서 다음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미있는 일도 많이 하게 될 것을 고대했지만 선물은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침대 발치에 조그맣게 쌓인 선물 덤이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리가 허둥지둥 침대에서 내려와 가운을 걸치고 있자니 론이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해리가 말했다. 이것 좀 볼래? 나한테 선물이 왔어. 그럼 뭘 기대한 거야? 순무? 론이 자신의 선물 더미로 눈을 돌리며 말했다. 론의 선물 더미는 해리 것보다 훨씬 컸다. 해리는 맨 위에 있는 선물 꾸러미를 집어들었다. 두꺼운 갈색 포장지의 해리에게 해그리드가라는 글자가 휘갈겨 써 있었다. 안에는 거칠게 깎아 만든 나무 피리가 들어있었다. 해그리드가 직접 깎아서 만든 게 틀림없었다. 해리는 피리를 불어보았다. 부엉이 비슷한 소리가 났다. 아주 작은 두 번째 소포에는 쪽지가 들어있었다. 못 온다는 소식 잘 받았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동봉한다. 버넌 이모부와 피튜니아 이모가. 쪽지에는 50펜스짜리 동전이 셀로판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다. 다정도 하시지. 해리가 중얼거렸다. 론은 50펜스 동전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다. 진짜 신기하다. 론이 말했다. 무슨 모양이 이래? 이게 돈이야? 너 가져. 해리가 말했다. 뛸 듯이 기뻐하는 론을 보자 웃음이 나왔다. 해그리드랑 이모, 이모부. 그럼 다른 것들은 누가 보냈지? 저건 누가 보냈는지 알겠다. 론이 살짝 얼굴을 붉히며 울퉁불퉁한 꾸러미를 가리켰다. 우리 엄마야. 내가 엄마한테 내가 선물 같은 건 기대도 안 한다고 말했거든. 아, 이런. 론이 신음했다. 엄마가 너한테도 위즐리 스웨터를 만들어 주셨네. 해리가 포장을 뜯자 손으로 직접 뜬 에메랄드색 두꺼운 스웨터와 집에서 만든 퍼지, 설탕, 버터, 우유로 만든 물렁물렁한 사탕에 하나 옮기니 가들어 있는 커다란 상자가 나왔다. 엄마는 매년 우리한테 스웨터를 만들어 주시거든. 론이 자기 스웨터를 꺼내며 말했다. 근데 내 건 맨날 고동색이야. 정말 좋은 분인걸. 해리가 퍼즐을 베어 먹으며 말했다. 굉장히 맛있었다. 해리의 다음 선물에도 간식거리가 들어있었다. 헤르미온느가 보내준 커다란 개구리 초콜릿 상자였다. 선물 꾸러미가 딱 하나 남았다. 해리는 선물을 집어들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꽤 가벼웠다. 해리는 포장을 풀었다. 부드러운 은회색 물체가 바닥에 스르륵 떨어져 내리더니 그대로 접혀서 환하게 빛났다. 론이 숨을 들이켰다. 전에 들은 적 있어. 론이 헤르미온느에게서 받은 모든 맛이 나는 강낭콩 젤리 상자를 떨어뜨리며 목소리를 죽인 채 말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이거 진짜 보기 드문 거야. 진짜 비싸고. 이게 뭔데? 해리는 바닥에서 빛나는 은빛 천을 들어 올렸다. 마치 물로 짠 듯 촉감이 이상했다. 투명 망토야. 그렇게 말하는 론의 얼굴에는 경이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확실해? 한번 걸쳐봐. 해리가 어깨에 망토를 걸친 모습을 본 론이 소리를 질렀다. 진짜였어. 밑을 봐. 해리가 발치를 내려다보니 발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거울 쪽으로 달려갔다. 거울에 비친 해리가 그 자신을 마주본 것까지는 당연한 일이었다. 다만 몸은 완전히 투명했고 머리만 공중에 떠 있었다. 투명 망토를 머리 위로 끌어올리자 거울 속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편지가 있어. 론이 갑자기 말했다. 거기서 편지가 떨어졌다고. 해리는 망토를 벗고 편지를 집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폭 좁고 특이한 글씨체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나에게 맡기셨다. 이제 너에게 돌려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잘 쓰거라. 메리 크리스마스. 서명은 없었다. 해리는 편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론은 감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걸 가질 수만 있으면 뭐든 내놓겠다. 론이 말했다. 뭐든지. 왜 그래? 아무것도 아냐. 해리가 말했다.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누가 이 망토를 보냈을까? 이게 정말로 아버지의 물건이었을까? 해리가 무슨 말이나 생각을 할 새도 없이 침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프레드와 조지 위즐리가 뛰어들어왔다. 해리는 투명 망토를 보이지 않는 곳에 재빨리 쑤셔 넣었다. 아직은 다른 사람과 이 망토를 같이 쓰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야, 이것 봐. 해리도 위즐리 스웨터를 받았네. 프레드와 조지는 파란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한 벌에는 커다란 노란색 글자로 F가, 다른 한 벌에는 커다란 노란색 글자로 G가 적혀 있었다. 해리 스웨터가 우리 것보다 좋은데. 프레드가 해리의 스웨터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짜줄 때 더 공을 들이는 게 틀림없어. 너는 왜 스웨터 안 입고 있냐, 론? 조지가 물었다. 자, 얼른 입어. 아주 사랑스럽고 따뜻해. 난 고동색이 싫어. 론이 스웨터에 머리를 집어넣으며 심드렁하게 말했다. 내 스웨터엔 글자가 없네. 조지가 말했다. 너는 내 이름을 까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 봐. 하지만 우리도 바보는 아닌데. 우리 이름이 그레드랑 포지라는 것 정도는 알거든. 왜 이렇게 시끄러워? 퍼시 위즐리가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문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울퉁불퉁한 스웨터를 팔에 걸친 걸 보니 퍼시 역시 선물을 풀다 말고 온 게 분명했다. 프레드가 그의 스웨터를 낚아챘다. 반장이라 피라고 적혀 있나 보네. 입어봐, 퍼시. 얼른. 우린 다 입고 있잖아. 해리도 한 벌 받았어. 나는 입고 싶지. 퍼시가 오물거렸다. 쌍둥이들이 머리에 억지로 스웨터를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그의 안경이 비뚤어졌다. 오늘은 반장들하고만 어울리지 말고 우리랑도 좀 있어. 조지가 말했다.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이니까. 쌍둥이는 스웨터에 꽉 껴서 옆구리에 딱 붙은 퍼시의 양팔을 붙든 채 그를 끌고 나갔다. 해리는 여태껏 단 한 번도 그런 크리스마스 만찬을 즐겨본 적이 없었다. 100마리나 되는 통통한 칠면조 구이, 산처럼 쌓인 구운 감자와 삶은 감자가 있었고 빵빵한 치폴라타 소시지가 접시마다 그득했으며 버터 바른 완두콩이 담긴 큰 그릇들과 걸쭉하고 진한 그레이비 소스와 크랜베리 소스가 담긴 보트 모양 은그릇들이 있었다. 게다가 식탁을 따라 30cm 간격으로 마법사용 크리스마스 크래커. 크리스마스 크래커는 영국 아이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 장난감의 하나로 3칸으로 나뉘어 있으며 두 사람이 각각 한쪽 끝을 잡고 잡아당기면 포장이 뜯어지면서 가운데 칸에 있는 선물이 나오는데 이때 포장지에 묻은 화학약품 때문에 펑 소리가 난다옮기니 갓 쌓여 있었다. 이 환상적인 크리스마스 크래커는 더즐리 부부가 사왔던 조그만 플라스틱 장난감과 조잡한 종이 모자가 들어있는 시시한 먹을 물건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해리와 프레드가 각각 양 끝을 잡고 당기자 그것은 그냥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대포처럼 폭발해서는 두 사람을 파란 연기구름 속에 삼켜버렸고 안에서는 해군 제독 모자와 살아있는 흰생쥐 몇 마리가 튀어나왔다. 상석에서는 덤블도어가 뾰족한 마법사 모자 대신 꽃 달린 보니들 쓰고 플리트윅 교수가 방금 읽어준 우스갯소리에 즐겁게 키득거리고 있었다. 칠면조에 이어 불붙은 크리스마스 푸딩이 나왔다. 퍼시는 자기 몫의 푸딩 조각에 파묻혀 있던 한 시클 은화를 깨물었다가 이가 부러질 뻔했다.
해리는 해그리드가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와중에도 와인을 더 마시다가 급기야 맥고나걸 교수의 뺨에 입 맞추는 것을 보았다. 놀랍게도 맥고나걸 교수는 정장 모자를 빗두름하게 쓴 채 킥킥 웃으며 얼굴을 붉혔다. 마침내 식탁에서 일어났을 때 해리의 손에는 크리스마스 크래커에서 나온 절대로 터지지 않는 야광 풍선과 티눈 만들기 세트, 그가 쓸 새 마법사 체스 세트 같은 물건들이 잔뜩 들려 있었다. 흰 쥐는 사라졌는데 해리는 그 쥐들이 노리스 부인의 크리스마스 만찬 메뉴가 될 것 같다는 끔찍한 기분이 들었다. 해리와 위즐리 형제들은 교정에 나가 격렬한 눈싸움을 하면서 그날 오후를 즐겁게 보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춥고 젖은 몸으로 숨을 헐떡거리며 그리핀도르 휴게실의 난롯가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해리는 론에게 보기 좋게 지면서 새 체스 세트를 훈련시켰다. 퍼시가 그렇게까지 훈수를 두지만 않았다면 그토록 심하게 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칠면조 샌드위치와 크럼핏, 트라이플,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곁들여 차를 한 잔 마시고 난 뒤에는 모두 너무 배가 부르고 졸린 나머지 잠들기 전까지 가만히 앉아 퍼시가 반장 배지를 훔쳐간 프레드와 조지를 쫓아 그리핀도르 탑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는 광경을 구경하기만 했다. 해리 평생 최고의 크리스마스였다. 하지만 온종일 머리 한 구석을 찜찜하게 맴도는 생각이 있었다. 침대에 누운 뒤에야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생각할 여유가 생겼다. 바로 투명 망토와 그 망토를 보낸 정체 모를 사람 때문이었다. 칠면조와 케이크를 잔뜩 먹은 데다 고민거리도 없는 론은 침대 커튼을 치자마자 골아떨어졌다. 해리는 침대 옆으로 몸을 구부려 그 아래 넣어두었던 투명 망토를 끌어당겼다. 아빠의 물건. 이게 아빠가 쓰던 물건이었다니. 해리는 투명 망토가 손을 따라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비단보다도 부드럽고 공기처럼 가벼웠다. 잘 쓰거라. 편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당장 써봐야 했다. 해리는 재빨리 침대에서 나와 투명 망토로 몸을 감쌌다. 다리를 내려다보니 달빛과 그림자만 보였다. 기분이 매우 이상했다. 잘 쓰거라.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이것만 있으면 호그와트 전체가 그에게 활짝 열려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어둠과 침묵 속에 서 있으려니 흥분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이것만 두르면 어디든 갈 수 있다. 어디를 가더라도 필치는 결코 모를 것이다. 론이 잠결에 웅얼거렸다. 론을 깨워야 할까? 뭔가가 해리를 말렸다. 이건 아빠의 투명 망토다. 해리는 이번만은 처음 한 번만큼은 이것을 혼자 써보고 싶었다. 해리는 기숙사 침실을 몰래 빠져나와 계단을 내려간 다음 휴게실을 가로질러 초상화 구멍으로 나갔다. 걔 누구냐? 뚱뚱한 귀부인이 꽥 소리쳤다. 해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빠르게 복도를 걸어갔다. 어디로 가야 할까? 심장이 두방망이질하는 가운데 해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했다. 그러자 그 생각이 떠올랐다. 도서관 제한구역. 거기에 가면 플라멜이 누구인지 알아낼 때까지 마음껏 책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해리는 투명 망토를 단단히 잡아당기면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도서관은 칠흑같이 깜깜하고 매우 으스스했다. 해리는 여러 줄로 늘어선 책들 사이를 움직이면서 앞을 보려고 등을 켰다. 내려다보니 등불은 꼭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등불을 들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도 그 광경에 소름이 돋았다. 제한구역은 도서관 가장 안쪽에 있었다. 해리는 도서관의 나머지 구역과 제한구역을 분리해 놓은 밧줄을 조심스럽게 넘은 뒤 그곳에 있는 책들의 제목을 읽으려고 등불을 들어 올렸다. 제목만 봐서는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다 벗겨져가는 빛바랜 금색 글자들은 해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쓰여 있었다. 아예 제목이 없는 책도 몇 권 있었다. 어떤 책에는 끔찍하게도 핏자국처럼 보이는 어두운 빛깔의 얼룩이 묻어 있었다. 해리의 목덜미 털이 곤두섰다. 상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누군가가 들어와 있다는 걸 안다는 듯 책들이 희미하게 소곤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어딘가에서는 조사를 시작해야 했다. 해리는 등불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고 흥미를 끄는 책을 찾아 책꽂이맨 아래 칸을 살펴보았다. 검은색과 은색으로 된 커다란 책이 시선을 잡아 끌었다. 책이 너무 무거운 탓에 간신히 빼냈다. 무릎에 올려놓자 무게 때문에 책이 저절로 펼쳐졌다. 귀청을 찢는 피가 얼어붙을 듯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책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해리가 책을 탁 덮었지만 비명은 단 한 줄기 높고 끊기지 않고 고막을 찢을 듯한 음으로 계속되었다. 해리가 비틀거리며 물러나다가 쳐서 넘어뜨리는 바람에 등불이 바로 꺼졌다.
허둥거리는 해리의 귀에 바깥 복도에서 이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해리는 비명을 지르는 책을 책꽂이에 도로 쑤셔 넣고 도망쳤다. 그리고 문 가까이에 와 있던 필치를 지나쳤다. 필치의 흐릿하고 커다란 눈이 해리의 뒤쪽을 곧장 바라보았다. 해리는 필치가 뻗은 팔 아래로 살짝 빠져나가 복도를 살금살금 걸어갔다. 책의 비명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울리고 있었다. 해리는 키 큰 갑옷 앞에서 우뚝 멈춰 섰다. 도서관에서 도망치기 급급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신경 쓰지 못했다. 해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전혀 가늠할 수 없었다. 아마 어두웠기 때문일 것이다. 주방 근처에 갑옷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는 분명 주방에서 5층은 더 올라와 있었다. 누가 밤에 학교를 돌아다니면 곧장 보고하라고 하셨죠, 교수님. 누군가가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제한구역에요. 해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여기가 어딘지는 몰라도 필치는 지름길을 알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의 나긋나긋하고 알랑거리는 목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끔찍하게도 그 말에 대꾸한 사람은 스네이프였다. 제한구역? 멀리 가지는 못했겠군. 잡을 수 있을 거요. 필치와 스네이프가 앞에 모퉁이를 돌아 나왔을 때 해리는 그 자리에 붙박인 듯 서 있었다. 그들은 물론 해리를 볼 수 없었지만 복도가 좁은 탓에 더 가까이 온다면 그대로 해리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투명 망토를 두른다고 몸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으니까. 해리는 되도록 조용히 뒷걸음쳤다. 왼쪽의 왼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그것이 해리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문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숨을 참으며 몸을 집어넣은 덕분에 해리는 스네이프와 필치에게 들키지 않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필치와 스네이프가 곧장 지나쳐 가자 해리는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벽에 기댄 채 심호흡을 했다. 하마터면 들킬 뻔했다. 정말 위험했다. 몇 초가 지나서야 해리는 자기가 숨은 곳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곳은 사용하지 않는 교실 같았다. 어두운 형체로만 보이는 책상과 의자가 벽에 쌓여 있고 뒤집어진 폐지함도 하나 있었다. 맞은편 벽에는 처음부터 그곳에 있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 뭔가가 기대어 있었다. 걸리적거리지 않게 누가 여기다 치워놓은 듯했다. 그것은 천장만큼 높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울이었다. 정교하게 장식된 황금 테두리가 둘러져 있고 갈고리 모양 다리가 2개 달려 있었다. 거울 윗부분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다준여보 을것 느나망소 이음마 의대근이나 이구럴 의대그. 필치와 스네이프의 소리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자 해리는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끼며 거울 가까이 다가갔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거울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해리는 거울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두 손으로 입을 막아야 했다. 휙 돌아보았다. 심장이 비명 지르는 책을 펼쳤을 때보다 더 세차게 뛰었다. 거울 속에 그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뒤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이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다. 해리는 숨을 빠르게 몰아쉬며 다시 천천히 거울을 돌아보았다. 거울에 비친 해리는 하얗게 겁에 질린 얼굴이었고 적어도 10명은 되는 사람들이 그의 뒤에 있었다. 해리는 어깨 너머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아니면 저 사람들도 모두 투명해진 걸까? 그는 지금 투명한 사람들로 가득한 방에 와 있고 이 거울이 투명하든 아니든 모든 사람을 비추는 재주를 부린 걸까? 해리는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거울 속 해리 바로 뒤에 서 있는 여자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해리는 손을 뻗어등 뒤에 허공을 더듬어 보았다. 여자가 정말로 거기 있다면 거울에 비친 사람들은 무척 가까운 곳에 있었으므로 손이 닿아야 했다. 하지만 그저 공기만 느껴졌다. 여자와 다른 사람들은 오직 거울 안에만 존재했다. 그녀는 매우 예뻤다. 짙은 빨간색 머리카락의 두 눈은 내 눈이랑 똑같잖아. 해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거울 쪽으로 좀 더 다가섰다. 밝은 초록색 눈동자의 눈 모양도 완전히 똑같았다. 그 순간 해리는 여자가 울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미소 짓는 동시에 울고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검은 머리 남자가 그 옆에 서서 여자에게 팔을 두르고 있었다. 남자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매우 단정치 못했다. 해리처럼 뒷머리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해리는 거울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탓에 거울 속 자신과 코가 맞닿을 지경이었다. 엄마? 해리가 속삭였다. 아빠? 두 사람은 미소를 머금고 해리를 바라보기만 했다. 해리는 천천히 거울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
해리와 같은 초록색 눈, 해리의 코와 똑같이 생긴 코, 해리처럼 무릎이 울퉁불퉁할 것 같은 약간 나이든 사람도 보았다. 해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을 보고 있었다. 포터 가족이 미소 지으며 그에게 손을 흔들자 해리는 갈망하듯 그들을 빤히 바라보았다. 두 손은 마치 그 속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가닿고 싶은 듯 거울에 납작하게 눌렸다. 마음속에서 기쁨과 끔찍한 슬픔이 뒤섞인 강렬한 통증이 느껴졌다.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거울 속 형상들은 사라지지 않았고 해리는 멀찍이 서 들려온 소음을 듣고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것을 보고 또 보았다. 여기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다. 침실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했다. 해리는 엄마의 얼굴에서 억지로 눈을 떼고는 속삭였다. 다시 올게요. 그러고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갔다. 날 깨웠어야지. 론이 뿌루퉁하니 말했다. 오늘 밤에 가보자. 난 다시 갈 거거든. 너한테 그 거울을 보여주고 싶어. 나도 너희 엄마 아빠 보고 싶다. 론이 기대에 차서 말했다. 나도 너희 가족 다 보고 싶어. 위즐리 가족 전부 말이야. 나한테 내 다른 형들이나 가족들을 보여줘. 우리 가족이야 아무 때나 볼 수 있잖아. 론이 말했다.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돼. 어쨌거나 돌아가신 분들만 보여주는 거울인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플라멜에 대해서 알아내지 못한 건 아쉽다. 베이컨이든 뭐든 좀 먹지. 왜 아무것도 안 먹어? 해리는 먹을 수가 없었다. 그는 부모님을 보았고 오늘 밤에 또 한 번 보게 될 것이다. 플라멜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었다. 그건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았다. 머리 3개 달린 개가 뭘 지키고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스네이프가 그걸 훔치든 말든 정말이지 뭐가 문제인가. 너 괜찮아? 론이 말했다. 좀 이상해 보여. 해리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거울이 있는 방을 다시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론과 함께 투명 망토를 뒤집었었기에 다음 날에는 훨씬 느린 속도로 걸어야 했다. 그들은 도서관에서부터 해리가 갔던 길을 되짚어 보려고 했으며 1시간 가까이 어두운 통로를 헤매고 다녔다. 얼어 죽겠다. 론이 말했다. 그만 돌아가자. 안 돼. 해리가 숨죽여 소리쳤다. 확실해? 이 근처에 있어. 그들은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져가는 키 큰 여자 마법사 유령과 한 차례 마주쳤을 뿐 그 밖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 너무 추워서 발에 감각이 없어졌다고 론이 투덜거리기 시작할 때쯤 해리는 그 갑옷을 발견했다. 여기다. 바로 여기야. 맞아? 두 사람은 문을 열었다. 해리는 어깨에 둘렀던 투명 망토를 떨어뜨리고 거울로 달려갔다.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엄마와 아빠가 해리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보여? 해리가 속삭였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봐. 저 사람들을 봐. 저기 많이 있잖아. 너밖에 안 보여. 제대로 한번 봐봐, 얼른. 내가 있는 자리에 서서 봐. 해리는 옆으로 비켜섰다. 하지만 론이 거울 앞에 서자 해리의 가족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페이즐리 무늬, 깃털이 휘어진 듯한 모양의 무늬 옮기니 잠옷을 입고 있는 론만 거울에 비칠 뿐이었다. 그런데 론은 거울을 뚫어버릴 것처럼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 좀 봐. 론이 말했다. 너도 너희 가족이 널 둘러싸고 있는 게 보여? 아니, 난 혼자야. 근데 모습이 달라.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고. 내가 남학생 회장이야. 뭐? 내가 예전에 빌이 달았던 거랑 똑같은 배지를 달고 있어. 기숙사 우승컵이랑 퀴디치 우승컵도 들고 있고. 퀴디치 주장도 됐어. 론은 그 멋진 장면에서 겨우 눈을 떼고 흥분해서 해리를 바라보았다. 이 거울이 미래를 보여주는 걸까?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 가족은 전부 죽었는데. 나 한 번 더 보자. 어젯밤에는 너 혼자서 실컷 봤잖아. 나 좀만 더 보자. 넌 퀴디치 우승컵이나 들고 있다면서. 그게 뭐가 재미있냐? 난 우리 부모님을 보고 싶단 말이야. 밀지 마. 갑자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바람에 두 사람은 싸움을 멈췄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는지도 의식하지 못했다. 빨리. 론이 두 사람 위로 다시 투명 망토를 뒤집어 씌운 순간 어둠 속에서 빛나는 노리스 부인의 눈이 문으로 다가왔다.
론과 해리는 가만히 서서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투명 망토가 고양이한테도 통할까? 길게만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뒤 노리스 부인은 몸을 돌려가 버렸다. 불안한데. 필치를 부르러 갔는지도 몰라. 분명 우리 소리를 들었을 거야. 가자. 론은 해리를 방 밖으로 끌어냈다. 다음 날 아침까지도 눈은 녹지 않았다. 체스 할래, 해리? 론이 물었다. 아니. 해그리드한테 갈까? 아니. 너나 갔다 와.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해리. 그 거울 생각하는 거잖아. 오늘 밤에는 가지 마. 에? 잘 모르겠지만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어. 어쨌든 이미 아슬아슬한 일이 많았잖아. 필치에, 스네이프에, 노리스 부인까지 돌아다니고 있어. 널 보지 못한다지만 그래서 뭐? 걸어가다가 부딪히면 어떻게 해? 내가 부딪혀서 뭘 쓰러뜨리기라도 하면 어쩌냐고. 헤르미온느처럼 말하네.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해리. 가지마. 하지만 해리의 머릿속에는 오직 거울 앞으로 돌아가고 말겠다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론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돌아온 세 번째 밤에 해리는 전보다 빨리 길을 찾아냈다. 그는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빨리 걷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았다. 거울 속에서는 여전히 엄마와 아빠가 해리를 보며 웃고 있었고 할아버지 한 명이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해리는 거울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해리가 가족과 함께 여기 밤새도록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예외가 있다면. 그래. 다시 온 게로구나, 해리? 해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벽 쪽에 있는 책상에 걸터 앉아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알버스 덤블도어였다. 거울 앞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한 나머지 덤블도어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 앞을 그대로 지나친 것이다. 거기 계시는 줄 몰랐어요, 교수님. 이상한 일이지.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자기 코앞에 있는 것도 못 보게 되니 말이다. 덤블도어가 말했다. 해리는 덤블도어가 웃는 걸 보자 마음이 놓였다. 그러니까 하고 덤블도어가 책상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해리 옆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너도 앞서간 수많은 사람들처럼 소망의 거울이 주는 기쁨을 발견한 모양이구나. 그런 이름인 줄 몰랐어요. 그래도 지금쯤은 이게 어떤 거울인지 눈치챘겠지? 이 거울은 그러니까 제 가족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내 친구 론에게는 남학생 회장이 된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지. 그걸 어떻게? 나는 망토를 쓰지 않아도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단다. 덤블도어가 부드럽게 말했다. 자, 이제 소망의 거울이 우리 모두에게 뭘 보여주는지 알겠니? 해리는 고개를 저었다. 설명해주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소망의 거울을 보통 거울처럼 쓸 수 있을 게다. 그 사람이 거울을 들여다보면 정확히 자기 모습 그대로가 보일 거라는 얘기지. 이 설명이 도움이 되겠니? 해리는 생각해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거울은 우리가 바라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그게 뭐든지 가네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덤블도어가 조용히 말했다. 이 거울이 보여주는 건 우리 마음속 가장 깊고도 간절한 욕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다. 가족을 전혀 몰랐던 너는 가족들이 내 주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지. 늘 형들에게 가려져 있던 로널드 위즐리는 어떤 형제보다도 뛰어난 모습으로 홀로 서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하지만 이 거울은 우리에게 지식이나 진실을 전해주지 않는단다. 많은 사람이 이 앞에서 인생을 허비했어. 여기에 비치는 모습에 도취되거나 광기에 빠져서 거울이 보여주는 게 현실인지 심지어 가능한 일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채로 말이다. 이 거울은 내일 새 집으로 옮길 거란다, 해리. 다시는 이 거울을 찾지 말아다오. 어쩌다 이 거울과 다시 마주치게 된다면 그때는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 말이다. 꿈에 사로잡혀 삶을 잇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거라. 자, 이제 그 훌륭한 망토를 다시 두르고 자러 가는 게 어떻겠니? 해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덤블도어 교수님,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당연하지. 방금도 하나 물어보지 않았니? 덤블도어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하나 더 물어봐도 괜찮다. 교수님은 거울을 보면 뭐가 보이세요?
나? 나는 두꺼운 모직 양말을 들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인단다. 해리는 덤블도어를 빤히 바라보았다. 양말은 아무리 있어도 모자라니까 말이야. 덤블도어가 말했다. 크리스마스가 또 한 번 왔다 갔는데 양말은 한 켤레도 받지 못했단다. 사람들은 나한테 부득부득 책만 주려고 하거든. 해리가 침대에 다시 누웠을 때에야 덤블도어가 진실을 말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하지만 다음 순간 해리는 베개에서 스케버스를 밀어내면서 그것이 꽤 개인적인 질문이었다고 생각했다. 자, 여러분. 오늘은 J.K. 롤링의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12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해리의 모험이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네요.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